오늘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 취재를 시작했던 김성재 사망사건은 지난 8월 3일에도 한 차례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김모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방영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방송을 다시 준비했던 이유는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들이 이어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제작진은 지난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 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의 진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지만은 이번에도 방송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김성재의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오른팔에 28개의 주사 흔적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몸에서 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발견이 된 건지, 졸레틸로 인한 사망이라면 투약된 양은 정확히 얼마인 건지 무엇 하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김성재의 유족과 또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오랜 의혹을 우리는 지금의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총 53명의 국내 전문가와 접촉했고 25편의 논문을 공부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취재도 진행해가며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영상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방송을 앞두고 작성 중이던 대본까지 제출을 했지만 기대한 결과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우리의 방송을 김모 씨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부 계정을 통해 방영된 사건들로 2019년 마지막 방송을 대신할까 합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 남자의 사망 미스터리를 밝혔던 문경 십자가 사건. 단서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방송 이후 결정적인 제보가 오면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과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그리고 일회성 방송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는 과정을 동행해 결국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결말까지 함께했던 약촌 오고리 살인사건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정했던 방송의 소재와는 분명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으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재현해 놨구나.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타살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쳐다보니까 하얀 나무를 이렇게 닦아서 씌워놨더라고요. 마네킹 같은 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인지 뭔지.
사체가 발견된 당시의 모습도 성경에 나온 예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자가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처형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십자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텐트. 한 장은 꼼꼼하게 그려진 십자가 설계도, 다른 한 장은 십자가 죽음의 순서를 암시하는 듯한 이른바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실제로 이 실행 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자신의 몸을 때릴 때 사용, 가슴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못이 박힌 양쪽 팔은 압박붕대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실행 계획들을 단독 자살의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재현은 그 변사자가 작성한 순서에 의해서 다 해봤다 이거죠. 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더라.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드릴을 해서 구멍을 뚫고 나면 손가락을 쓸 수 없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양의 출혈이 있을 텐데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또다시 양팔에 못을 구멍을 뚫고 대담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이고 온순하다. 자살로 발전됐다 가는 거는 전부 안 믿거든. 자살이라도 해도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줬겠지. 안 도와주고야. 이것은 실제로 김 씨의 시신이 묶여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십자가 곳곳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무릎, 허리, 붕대라고도 붕대가 한개 써 있고요. 죽은 김 씨 체형까지 고려해 십자가에 매달릴 위치가 치밀하게 계산된 흔적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통상 자살을 하시려는 분들이 실패를 했을 때 나오는 손상들을 저희가 이제 미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손상은 관찰이 되지 않았고요. 먼저 오른쪽 발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채로 못을 박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서서 쪼그려 앉듯이 몸을 굽히자 왼발에 못을 박는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부검 결과 나온 못의 방향도 이 자세와 일치합니다. 양발, 목과 가슴을 차례로 묶으면 양손만 제외하고는 십자가의 몸 전체가 단단히 묶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범행과 무관해 보이는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정확히 예수와 같은 부위에 칼자국을 남기려 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의 경우는 어떨까? 손을 박은 못의 형태나 상황을 보면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끼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뼈와 뼈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갔거든요. 양쪽 손의 위치가 똑같아요. 손에 난 상처의 위치 또한 정확히 뼈와 조직을 피해갔습니다. 반대로 손을 뚫는 이 손의 움직임에 거의 손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양손을 압박붕대에 걸고 못에 끼워 넣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몸이 처지면서 목을 졸린 흔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사람의 행위를 성공시키는 데 의미를 두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잘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 전화를 하시지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야, 다 됐다, 가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혼자 가신 게 아니네요. 두 분이 갔을 거예요. 김 씨는 새 차를 산 후에 남동생을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차량 출고받고는 시트에 타월을 덮어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변사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동생을 시켜 새 차의 운전석에 수건을 깔게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는 중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나귀라는 부분. 공장으로 가겠다. 처음부터 자신이 운전해야 한다며 김 씨는 창원에서 평택까지 직접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태우기에 새 나귀에 겉옷을 깔아주었듯이 김 씨의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형이 시키는 대로 새 차의 운전석에 수건을 깔아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돌산 배경이 이 지금 이분이 죽은 산 돌산과 배경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김 씨가 십자가에 못 박힌 문경의 폐채석장은 예수가 못 박혔다고 기록된 골고다 언덕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죽기 직전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탱자나무 줄기로 만든 가시관을 쓴 그의 주검 옆에서 붉은 가운이 발견됐습니다. 성경 중에 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매를 맞는다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상상들이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전승돼 왔죠. 폐채석장에 사람들이 찾아온 그날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된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날에 맞춰 기막힌 우연으로 찾아온 3명의 목격자. 그들은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아이가 올라서 아이 서울에서 올라가니 아이 경치가 좋다고 이제 뭐 그러더라. 그러니까 경치가 좋다던 동네 양봉업자에게 이끌려 올라간 곳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김 씨의 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봉업자의 태도는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더니 뭘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죽은 김 씨는 이곳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08년 가을 죽은 김 씨는 그를 직접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한다고 내 사이트를 보고 자기하고 아마 뭔가 생각이 같다고 해서 내가 예수여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나. 창원에서는 김 씨가 굳이 문경을 찾아든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왜 알아? 그거는 진짜 찾아가기 어려운 데인데. 채석장 주변은 산세가 워낙 험한 데다 한때 출입 통제까지 됐던 곳이라 외지인이 알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장소도 아니고 잘 아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가 그러한 연결과 매개를 해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질 수 있는. 계세요? 그는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운 상태라고 합니다. 때마쳐 부활절에 찾아든 손님들까지 빈틈없이 예수의 죽음을 재현한 이 십자가 사건에는 성경과 다른 내용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수많은 군중들의 존재입니다. 있어야죠. 우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고난주간 행적을 다 그대로 일치시켜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있겠죠. 혹시 그날 이 채석장에는 김 씨의 죽음을 지켜본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피부 하얘요. 화장한 것 같이 하얘요. 손톱 반짝거려요. 매니큐어 칠한 것 같아요. (2003년 11월 5일) 저녁, 호련히 사라졌다는 15살 여중생 엄양. 귀갓길 어머니와의 통화가 엄양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엄양을 찾아 나섰지만 딸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말해요. 저희 딸만 진짜 지금이라도 진짜 보내만 주신다면. 그리고 해가 바뀐 2004년 2월 8일, 도로 옆을 수색하던 한 형사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박스가 여기 있었고 절반쯤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박스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배수로 입구를 낡은 종이 상자가 절반쯤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딘가 수상한 모습의 종이 상자를 들춘 형사. 발바닥이 보였어요. 사람 발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바로 엄양의 시신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96일 만에 도로 옆 배수로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엄양.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옆 배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웅크린 모습이었고, 비교적 깨끗한 하반신에 비해 상반신은 심하게 부패되고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우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발견된 것으로 봐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외관상의 상처도 범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톱과 발톱에 아주 빨간색의 매니큐어, 패티큐어가 칠해진 사건은 15살 여중생이었던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하나도 빠짐없이 짙은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던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요. 빨간 매니큐어 어떻게 해요? 이런 매니큐어 저는 제가 다 지워줘요. 그럼 엄양은 평소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에서 발견된 매니큐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범인밖에 없는 거죠. 손톱도 깎아놓고. 매니큐어를 바른 다음에 네, 손톱을 손톱 깎아놓고.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토록 참혹한 짓을 벌인 것일까? 인근 주민들 몇몇만 알고 있다는 뒷길. 그날 엄양은 이 길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종 당일 엄양은 오후 6시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진 뒤 뒷길에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 18분 엄양은 엄마에게 곧 전화를 걸었습니다. 뒷길로 걸어오고 있대요. 뒷길로 오고 있어 그러면 5분이면 오거든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고 40여 분 뒤인 저녁 7시경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곳에서 엄양이 사는 아파트까지는 약 중간쯤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엄양. 그날 엄양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아있을 때 뭔가 압력이나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후경부의 출혈은 충분히 목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머리에 두피 아래쪽에 출혈이 있는 거 보면 저항하면서 주변에 기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머리에 부딪히면 생길 수 있는 손상인 거죠. 엄양의 사인은 목절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며 머리에서 보인 출혈은 차량 안에서 범인을 피하려다가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시신의 상반신이 하반신에 비해 부패가 심했던 것도 목 부분의 우혈과 머리의 상처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뒷길에서 엄양을 납치한 뒤 그곳에서 6km 떨어진 배수로의 시신을 유기한 범인, 그리고는 근처 야산에 유류품을 버린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범인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 배수로를 시신 유기 장소로 선택했던 걸까? 차량이 이동해야 되는 이 동선 의정부까지 넘어가서 시내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시신을 충동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주지나 또는 자기가 친숙한 어떤 장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범인의 행동에 한 가지 의문인 점이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 중 야산에서 발견됐던 엄양의 소지품 중 대부분이
실종 당일 집에서 하고 나간 그대로 발견이 됐지만 이상하게도 노트는 이름 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던 겁니다. 평소에도 그랬어요? 아니요. 달달이 선생님이 붙였는데 이름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찢은 건 진짜 그랬어요. 특이한 점은 가방 안에 있던 물건 모두 이름 부분만 찢겨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날 밤 홀로 이곳을 찾아와 시신을 유기하고 간 것으로 보이는 범인. 마지막 자세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굽히기는 어렵거든요. 시신의 나체 상태로 일정 시간 놓아두었고 이런 쪼그린 자세로 시간이 굳을 때까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신을 유기했다. 약 한 50인치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진 피사체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계측 결과 시신은 50인치 크기의 상자나 가방 등에 장시간 보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눈여겨볼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TV 상자입니다. 그 혹시 박스에서는 범인의 DNA 그런 거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혹시 엄량의 뭐 혈흔이 나왔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범인은 꽤나 치밀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칠한 빨간 매니큐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을 잘라간 건 역시 같은 이유로 추정합니다. 흔히들 트로피라고 하는 자신의 범행의 성과물로서 그것을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일 가능성. 피해자의 유류품 중 교복과 속옷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물건 중 이름 부분만 훼손된 점도 범인이 성도착증 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 매니큐어로 그를 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매니큐어 성분을 채취해 동일한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봤지만 성분이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마을의 화장품 가게에서 매니큐어를 사간 그때 어제 남자분이 오셔서 빨간 매니큐어를 이렇게 2개 주더니 언니 어떻게 대치냐 이러는 거예요. 짙은 색상의 빨간색 매니큐어를 구입한 뒤 사라진 남자.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때라면 매일 겁는 거였을 거예요. 모습을 좀 기억이 나세요? 약간 흐르륵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날 밤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는 누구였을까? 하얀 차가 아주 천천히 제 발걸음에 맞춰서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03년 10월 어느 금요일 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아름 씨.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흰색 차량 한 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안 탈 거다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오히려 거절을 해서 해코지를 할 것 같은? 아름 씨는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차량에 타게 됐다고 합니다. 곧 내릴 거라는 생각이 개의치 않았던 아름 씨. 그런데 여기서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차량 문을 잠가버렸다는 남자.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아름 씨는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잠금 장치를 풀고 달리는 차에서 발을 내밀어서 있는 힘과 몸을 반 정도 내려서 이렇게 발을 내밀까. 잠시 뒤 차량은 멈춰섰고 아름 씨는 겨우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자의 차량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차량이 향한 방향에는 중학교가 있어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시간대, 그리고 차량으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 서로 다른 사람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범행 장소와 시각, 수법까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름 씨는 남자의 얼굴을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화장을 했나? 너무 하얗고 창백하다. 밝은 갈색이라 투명색처럼 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약간 갈색 느낌이고. 잊히지 않는 모습은 또 있었습니다. 여자손처럼 하얗고 요런 데 털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털도 없고 요런 데 여기까지도 털이 없고. 깨끗하고 하얀 손에 가늘고 길었던 손가락, 그리고 아름 씨의 눈을 의심하게 한 그것. 다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면 반짝
매니큐어를 바른 듯 손톱이 반짝거렸다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숫자가 툭툭 맴돕니다. 차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흰색. 매니큐어 칠한 것 같아요. 매니큐어 치른 거 확실해요? 네. 그 이상했어요. 갑자기 차를 세워요. 저는 가방을 가지고 그냥 내려서 앉았어요. 뒷모습 화면 정지. 하나, 둘, 셋. 735인가? 다시 한번 볼 거야. 경기. 경기. 735. 735. 아름 씨가 체면 수사를 통해 찾은 차량 번호는 경기 차량 735. 마지막 숫자는 2개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름 씨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억을 찾아냅니다. 공업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공업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나를 봤어. 운전자가? 남자가 길에서 우연히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동네 어귀의 공업사에서부터 뒤따라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면에서 깨어나기 직전까지 남자의 얼굴을 봤던 아름 씨. 최면 수사에서 얻어낸 남자의 추가 정보를 정리하면 키 175cm 전후의 마른 체형에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으며 차량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과 유니폼인 듯 보이는 작업용 카키색 점퍼가 있었습니다. 경기로 시작하는 차량 번호가 떠오른 것도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발적 진술들의 양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혹은 735 경기. 칼날로 된 몽타주 말고 흑백으로 된 몽타주 있죠. 흑백으로 나온 사진 중에 위에서는 젊은 사진이 있고 밑에는 약간 나이 든 사진이 있어요. 그 밑에 사진이랑 좀 얼굴이 비슷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뭐 손도 하얗고 손도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손이 하얗고 반짝반짝한 사람이 자동차를 만지니까 손이 좀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손톱도 그렇고. 네. 근데 그분이 도장마대 있었거든요. 손톱에 항상 페인트가 묻는 사람이에요. 차 하나 고치면 손을 한 30분 딱 약간 결벽증이 있다 그럴까. 이제 손도 많이 씻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금방금방 해결을 해야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손이 그 페인트 만드는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손이 하얗고 수명 매니큐어 바르는 사람이 지금은 모를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저도 평생에 그분 한 번 딱 봤으니까 그렇게 관리한 사람. 그러니까 더더욱 기억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겪었을 때 같이 2년 정도 일했을 때 원래만 봐도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좀 여성스러워서 공장에서는 되게 조용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좀 약간 여성스러운 남자 있잖아요. 절대 매치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일하고는. 근데 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피해자 일실에서 있던 매니큐어가 통상 그게 매니큐어라고 보는데 비교 감정했는데 동일 성분이 없어요. 매니큐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 도장이라는 어떤 또 특수한 그 색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추정하는 거랑 좀 매칭이 됐죠. 거기에서 공업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차량이라는 것 자체는 뭐 공업사에 일을 하다 보면 장기 입고 차들이라든가 뭐 충분히 이용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성은 좀 있다고 봤죠. 그분이 그럼 그 사건 외에 뭐 전과는 없었어요? 전과 있는데 이제 그런 동일 전과, 그 성적인 관련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5, 6년 더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아, 사건 이후에요? 네. 그럼 어떻게 사망하셨으면은 뭐 더 이상 수사는 못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범인이 죽었다고 해도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혹시나 어떤 뭐 관계된 증거 관계가 확인이 되면 어쨌든 사고 처리는 되잖아요. 뭐 공소권이 있든 없든 뭐 어쨌든 해결은 되는데 이게 뭐 10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그분 말고 다른 방송 이후에 뭐 제보가 들어왔거나 뭐 신고가 들어온 분 없나요? 제보는 개벽관 정도 들어왔죠. 3개월 바짝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제보 뭐
그래서 이거 좀 아쉽더라고. 그날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은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지나쳐버린 작은 기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기억의 한 조각이 되곤 합니다. 숨고 찾고 쫓고 쫓기는 기억과의 숨바꼭질. 생각났어. 그 남자가 웃고 있었고 죽여버린다 그랬거든 그때.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 마다가 우아로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런데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만화청인 줄 알았죠. 이렇게 들으려니까 안 들리는 거요. 이거 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한번 만져보고 손도 한번 만져봤거든요. 그때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보대 안에 들어있던 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싸늘하게 식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시체의 모양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쌀포대 2개로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하나 씌우고, 하나는 다리를 꺾은 상태에서 다리에서부터 허리까지 씌워서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옷은 다 입은 채였고 얼굴만 까만색 비닐봉지로 전체를 다 가렸죠. 사인은 경부 압박사. 그런데 단순한 질식사로 보기에는 몸 곳곳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린 흔적 같은 거. 양쪽 가슴에는 치아로 물어뜯긴 상처가, 손목에는 결박을 당했던 흔적이, 그리고 속옷은 벗겨졌다 올려진 듯 말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끔찍한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리대가 2개가 들어가 있었고 휴지도 똘똘 말아가지고. 여성용품과 휴지가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성폭행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한 뒤 쓰레기장에 버려진 피해자는 그 동네에 사는 20대 후반 권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나간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행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경 집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목격자도 범인에 대한 단서도 없이 미궁에 빠진 쌀포대 유기 사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쓰레기가 저렇게 이상하게 싸놨나 그러고 발로 이렇게 툭 차보니까 물컹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권양의 시신이 발견됐던 곳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장소에서 또다시 기이한 형태의 물체가 나타난 겁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물체는 여러 겹의 비닐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건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었습니다. 우린 어렵게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혹시 처갓집이라도 갔나? 다음 날 아침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후 기다리던 아내의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느 주택가 주차장에서 끔찍하게도 뭔가에 겹겹했습니다. 야외형 돗자리에 시체를 둘둘 말아서 노끈으로 묶고 김장할 때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쌓여져 있었고, 그 안에 검정색 비닐봉투로 얼굴을 가렸고 다리도 꺾여 있었고. 한 동네에서 6개월 차이로 주택가에 유기된 채 발견된 20대 여성 권양과 40대 주부 이 씨. 시신을 돌돌 싸고 버리는 형태,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되는. 놀랍도록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특이한 게 후복막강에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등 쪽으로 광범위한 폭행을 당했는데
집중적으로 맞은 부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인은 물론 구타를 당한 부위와 제압당한 위치까지 두 사건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정말 범인이 동일범이라면 그는 왜 시신 유기 장소로 눈에 띄기 쉬운 주택가를 선택한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공지나 끈을 이용해 시신을 겹겹이 감싸고 묶는 행위에는 어떤 숨은 이유가 있는 걸까? 안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힌 벽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없죠. 여기 만약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 이쪽 면으로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면 전혀 들키지 않고 목욕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권영의 집에서 시신 유기 장소까지는 약 2km 거리. 납치 장소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 범인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야암을 틈타 차량을 이용해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은 이 초등학교랑 이 일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범인은 왜 좀 더 먼 곳에 시신을 유기하지 않은 걸까? 본인 직장에서 이용하는 차라든지 그래서 이 차를 써야 하는 급박함이 있지 않았을지. 쌀포대 밖으로 삐져나온 시신의 손 역시 범인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합니다. 뒤로 와서 이렇게 끌어당긴 형태 아니었을까.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검거가 되지 않은 채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시신을 유기할 때처럼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어떤 가 생긴 범인은 이번엔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찾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범행 당시에 미흡했던 점을 본인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매듭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 더 치밀하게 감쌀 수가 있었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표식과도 같아 보이는 범인의 매듭.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 이거는 매듭을 좀 아는 사람이 쓰는 매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뭔가 이 박스나 이런 덤택이나 이런 거 묶는 걸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로 끊었단 말이에요. 풀리기 좋게. 시신을 유기하는 범인이 굳이 왜 매듭을 풀기 쉽도록 처리해 놓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장을 하고 거기에 매듭을 지어서 버리는 형태로 이런 것이 직업적으로 굳어지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혹시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을지. 2차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에서 살며 포장이나 매듭과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추측되는 범인. 우린 두 사건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뜻밖 11월 20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일요일이었네요. 일요일이었어요? 아, 일요일이었구나. 공휴일이었네요. 둘 다 공휴일이었네. 그런데 우린 취재 도중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신전역 주변에서 여자분이 납치를 당하려다가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공휴일이었을 겁니다. 납치 미수 사건 역시 휴일에 일어난 데다 앞서 두 사건의 간격이 6개월인 것처럼 이 사건 역시 2차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전 그날 오후 목동역에서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내릴 곳을 지나쳐 버렸고 한정거장 다음인 신정역에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던 여자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칼인지 흉기인지는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내 뭐가 푹 이렇게 찔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반지야. 나가서 바로 그 빌라 2층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토끼 같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토끼 같은 스티커? 아, 여기 그때 당시 일반 유명한 토끼라고 그랬어요. 일본 유명한 토끼. 숨어있던 2층 집 신발장에서 보았다는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그 집은 기억하겠는데요? 뭐 그걸 기억을 못한다니까. 넋이 나가가지고 전혀. 우린 조심스럽지만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제 눈을 가렸어요. 아무튼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 왜 문자가 핏소리가 들리는데
핏소리가 안 들리고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계속 여기로 주먹으로 치는데 이게 너무 아파. 나중에는 말도 안 나고 얼얼하고 막 여기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 뒤를 너무 세게 잡으니까. 그런데 박 씨는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걸까? 화장실을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서 문을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문이 열려있어요. 이 대문이. 근데 그때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자. 넌 죽는 거다. 남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재빠르게 뛰쳐나와 2층 집 신발장 뒤에 숨은 겁니다. 공포에 질린 그 순간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거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빵에 붙어있다는 거. 빵? 거든요. 어디부터 있었어요, 이게? 신발장. 제가 딱 숨었는데 저기 욕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지네끼리. 자꾸 진동 소리. 예, 두 명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왔길래. 남자의 집에 첫 발을 들일 때부터 박 씨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왔다 하더라고요. 왔어, 네. 해서 봤는데 건너편에서 투민들을 모르겠어. 남친이 피고 내 칼인데 네가 알아? 처리하라는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낸 소리는 아닌 거죠, 혹시? 네. TV 소리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범인 말고 그 사람은 되게 좀 굵직했어요. 그날 박 씨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내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 초등학교가 보였고 학교 건물로 숨어든 후에야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게 됐다는 박 씨.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그 집이. 그날 밤 박 씨가 죽을 각오로 달렸던 길은 대체 어느 쪽 길일까? 만약에 초등학교가 정문으로 보이는 방향에서 뛰어왔다면 내가 초등학교 정문을 가지 않았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초등학교 정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저쪽 방향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왔을 가능성. 큰 대로나 역이나 이런 곳이 나타나기 전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그럼 결국 범인의 은거지 범행 장소는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우측면 혹은 후면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범인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구역이 1차 사건 피해자인 권양의 집에서 신정역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차 사건의 피해자 이 씨의 경우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이 씨가 입고 있었던 겉옷에서 곰팡이가 발견이 됐는데 검사 결과 옷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장소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며 반지하 혹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실내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또 없어요? 생각났어. 바닥에 끈이 많아갖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조각조각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졌던 각 사건의 정황들이 비로소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썹이 약간 문신은 아닌데 문신처럼 해놓은 거. 눈썹이 진했다고요? 네. 키가 175, 6? 뚱뚱한 그런 거 아닌데 체구가 좀 단단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30대 후반까지는 아니고 30대 중반? 그리고 박 씨의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것에 대한 기억. 좀 오래됐더라고요. 좀 벗겨지고 칠이 막 이래서 진한 갈색이 아니고 흐린 갈색 있잖아요. 화분 있다면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신발장 위에? 네, 위에. 왜 어린이집에 집에 만들면 그 애기 들고 만드는 거. 아, 파는 화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애들이 사는 집이었다. 네. 기억을 모두 모아 재현해낸 범인의 거주지는 이와 같습니다. 초록색 혹은 검은색 대문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가구 중 범인은 왼쪽 집에 살았으며 특이한 점은 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2층 집 현관 앞에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신발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미수 사건 이후에 그 신정동에서 유사한 사건 없었? 봉인된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까? 딱 뒤돌아보는 순간에 뒤에서 남자가 제 목을 다가 칼을 아는 사람하고 비슷해서
그 사람은 항상 카파타를 갖고 다니고. 단지야 남자 둘이 살다가 2006년 이사를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거든, 어린데서 흔히 들어가잖아. 저희 집 구조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버스 거 먹으면 럭키조키 그게 있어요. 파사리처럼. 그러면 애가 재밌어가지고 거기에다 항상 붙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몇 개 붙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쪽에 럭키조키 하나가 딱 붙여 있었거든요. 구조가 딱 그러니까 거기 딱 숨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화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걸 말해서 그걸 말리려고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큰 애가 3살이었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애가 2006년 10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점을 이제 기억을 한 거죠.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월세 살았고 30대 후반 정도. 남자가 살다가 혼자 살다가 뭐 어떤 남자분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 해서 무슨 일 한다고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 말 나올 때까지 그냥 맞이 무섭다 이 생각밖에 안 돼요. 신분은 분명히 따로 있다. 미리 숨겨져 있던 종이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놀랍게도 피 묻은 칼이었습니다. 칼은 피도 묻어있었고 하얗게만 좀 약간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튼 처음 보는 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임 씨는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김 씨와의 칼의 비밀을 떠벌리곤 했습니다. 신고 딱 입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그렇게 뉴스 나오는 걸 기억하거든요. 임 씨의 집 근처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건 기사. 친구들은 김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살 소년을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알만한 소문이겠지만 신분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진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소문에는 분당 그 법인이 갔었다는 검찰에서 뭐 거시겠다고 그런 얘기도 다 없는데.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했다는 소문이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두 사람 모두 술 먹던 사람들이 강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대충 알고 있다. 황상만 반장은 살인범을 숨겨준 친구가 임 씨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차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숨겨졌던 얘기를 멤버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온 임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친구의 비밀을 순순히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하나 올라와가지고 대단이라고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방에 가서 오늘 피니까 피가 묻어있다고요. 옷에 번져있는 핏자국과 다급한 친구의 얼굴에 임 씨는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잘 돌아와가지고 칼 집에서고요. 근데 매트리스 우리 아내가 칼을 넣었는데 다시 거는데. 임 씨는 범행에 쓰인 칼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칼? 네, 어떤 상태? 저기 칼안 나르면 세기는 거의 휘어져 있었고요. 피는 조금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그게 더 많았어요. 피보다 지방이 더 많았어요. 경찰은 임 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 운전석 뒤편에 앉아 칼을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라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찌르고 나니까는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 택시기사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문 열고 그대로 그냥 나가고 도망가셨어요. 도망간 이후의 이 얘기는 임 씨의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백을 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김 씨와 임 씨는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유히 풀려납니다. 강도살인죄하고 범행유익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검사가 바로 기각해버립니다. 직접 증거였다는 얘기죠. 확실한 물증이 없어 하지만 황상만 반장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황에서도 김 씨와 임 씨는 경찰 조사에 응했고 범행도 계속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김 씨와 임 씨. 풀려난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 자기들을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감지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똑같이. 처음에 그냥 밑에다 그런 것들을 이게 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거든요. 김 씨는 집으로 가져온 칼을 바로 여기 계단 밑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새로 이사온 집주인에게서 녹슨 칼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 칼이 발견된 장소는 놀랍게도 김 씨가 칼을 던져버렸다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 버렸지. 그런데 새로 이사온 집주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는 그 칼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라져 있어. 잘라져 있었어요? 구부러져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잘라서 몇분 하면 끝이 없었던 거죠. 여기 이 뼈 부위가 그럴 거예요. 여기. 근데 아주 이렇게 했는데요. 찔렀는데 여기가 뭔가 딱딱하게 걸리는 거예요. 뼈가? 칼끝이 뼈에 걸린 느낌이나 칼끝이 휘어져 있었다는 진술은 부검 결과와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늑골에 손상이, 절단 손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칼이라면 칼끝은 최소한 휘어지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장 위치까지 확인하여 그것을 파보겠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와 임 씨는 2006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했던 두 사람을 검찰은 왜 풀어준 걸까? 이미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3년째 지금 살고 있고 이거에 다른 범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결국 15살 소년 최영진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왜 최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던 것일까? 사건 당일 최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숨진 택시기사 유 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하여 오토바이에 있던 칼을 꺼내 유 씨를 사정없이 찔렀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했다는 범행 도구가 처음에는 오토바이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과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도칼이죠.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죽은 사람 몸에 난 칼자국하고 네가 준 칼하고 칼 크기가 안 맞는데 뭐 어떻게 이걸로 그러니까 범행에 사용된 칼은 폭이 3, 4cm 정도의 길이는 최소 12cm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있던 과도는 이보다 폭도 작고 길이도 짧습니다. 과도에서 그가 일하던 다방에서 사용하던 부엌칼로 바꿨습니다.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 씨의 물품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지 감정을 의뢰했지만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범행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혈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세제로 꼼꼼히 닦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혈흔 검사가 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닦아서 안 나왔을 가능성보다는 범행과 무관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혈흔 반응이 음성이었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인 택시 안에서 여러 개의 지문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길 건너편에 화물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기사님 분명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훔쳐지고 욱 하고 그러고는 바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속으로 다시. 그때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 그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었든 안 했고요. 이때 또 한 명의 목격자. 오토바이랑 이제 택시기사랑 싸우는 게 있었어요. 뭐 싸우고 뭐 부르지 없지 뭐 싸우고.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 현장에 오토바이는 없었으며 싸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서 다시 우리는 자백을 했던 김 씨의 진술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이러고 나니까는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그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는데? 하고 그냥 그때만 소리를 반면 최 씨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신범이 아니라면 그는 왜 경찰에게 범행 일체를 자박했던 걸까? 처음에 이제 바로 경찰서로 간 게 아니라 여간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거나 그런 거죠. 그때 5명 정도가 같이 있었어요. 네. 그 형사팀은 계속 저를 때리고. 경찰들은 여관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밀폐된 방에 최 씨를 가둔 채 폭행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차고 있고 벽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한 명을 때리고. 무섭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결국 최 씨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도 안 했다고 했죠. 재판 때. 판사는 자기가 제일 해놓고도 뭐 뉘우치는 뭐 그게 없다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을 만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영 여관방은 왜 데리고 가셨어요? 북한 사람한테 들어봐봐. 그 경위님 왜 최영이 구타하셨습니까? 익산서 형사계 숙직실에서 구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인을 보여. 알아보고 있어. 지금 그래. 알아서. 약촌 오거리 사건 아시죠? 예,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검사 시절에 했던 거죠. 지금 뭐 10몇 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방송을 만들다 보면은 때론 가슴 아픈 오해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오로지 시청률 때문이 아니냐는 편견과 선입견이 담긴 말들과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다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쓴 최 씨가 정의를 되찾기 위해 걸은 그 긴 걸음을 내내 함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청률과 흥미만을 쫓기 위한 것이 만약 방송의 기획 의도였다면 그의 이 얘기를 이렇듯 여러 차례 걸쳐 방송하는 일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드는 우리 제작진들의 철학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된 방송엔 아낌없이 칭찬을 보내주시지만 부족하거나 균형이 흔들릴 때면은 어김없이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길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의 나침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 늘 과학적인 검증을 중시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 번도 미리 정해놓은 결론은 없었으며 항상 방송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는 오만을 경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또다시 캐비넷 속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실망스럽지만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힘도 빠지지만 다시 힘을 낼 생각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합니다. 2020년엔 올해보다 한층 더 지혜롭고 정의로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2006년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했던 다음과 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을 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나이는 당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체격으로 눈썹이 짙고 눈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살던 다세대 주택 2층 현관문 앞에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낡은 신발장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연예기획사 측으로부터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받은 뒤 가수의 커버곡을 불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업로드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 28억 상당의 상품권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용연이